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저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미제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오셨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져오신 이 책 국문으로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고 다소 톤을 좀 많이 낮춰서 번역이 되었는데, 원제는 훨씬 도발적이잖아요. Blind Robbery, How Fed Banks and Government Steal Our Money.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연준, 은행, 그리고 정부. 이들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쳐가는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미제스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입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분석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주류 경제학의 이야기들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그냥 정부가 원하는 서사를 퍼뜨리는 건지를 검증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가져온 책 한국어 제목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지만 원제는 Blind Robbery, 직역하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강도짓 정도가 되겠죠. 부제가 연준, 은행,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훔치는가인데, 책의 핵심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중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숫자를 만들어 대출해주고,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털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늘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왜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더 체감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막연한 음모론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내 부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쉽고 재밌게 쓰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런 말을 이 책 같이 리뷰하면서 안 꺼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이게 주류 경제학과는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얘기도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학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철저히 옹호하는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야 경제가 번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 개입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결국 비효율과 부패, 그리고 경제 왜곡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고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주류 경제학, 특히 케인지언 경제학은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불황이 오면 정부가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계속 돈을 써야 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율해야 한다 같은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걸 철저히 반대합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특히 화폐와 관련해서는 건전한 돈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즉, 정부가 멋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비트코인과 연결됩니다.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가요. 저는 일부러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괜히 어려운 경제 이론을 나열하면 재미없고,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루 종일 땀 흘려 번 돈이 다음날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지 같은 식으로 풀어간 거죠.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 하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조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는다. 진짜 자유시장 경제를 원한다면 화폐 시스템부터 건전화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가 블라인드 러버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소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책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인트로 부분에 나오는 문제 제기, 국가의 화폐 발권력 독점인데요. 선생님, 국가가 돈을 독점하면 안 되나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돈을 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빵을 굽는 권리를 국가가 독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혹은 자동차 제조를 정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런 걸 자연스럽다고 여기지 않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돈만큼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배우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돈을 독점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고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죠.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 즉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지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부과됩니다. 결국 정부의 화폐 독점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찍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부를 몰래 가져가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독점, 과점 이런 거 예를 들면 라면 회사 이런 걸 예로 들면요. 라면 회사를 한 기업이 독점을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정서적으로도 심지어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화폐에 대해서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점하는 것에 대해 관대해진 걸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들이 화폐 독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라면 시장에서 독점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직접 불편을 겪고 가격이 오르면 바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화폐는 정부가 독점하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받았고 그 피해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화폐 발권력은 공공의 것 같은 미사역으로 이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을 독점하는 것이 불공정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있단 말이죠. 정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돈이 왠지 안전하다 이런 인식.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돈을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부 발행 화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가치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구매력이 거의 20% 이상 증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치일 뿐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진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서서히 가난해지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불어나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 인트로 부분에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돈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정부가 경제 성장에 맞춰서 돈을 점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사회의 부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당신의 부는 그만큼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 있잖아요. 정부나 중앙은행은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신의 부도 똑같이 늘어나나요? 예를 들어 유로가 도입된 이후 유럽의 통화량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민들의 월급도 2배 늘었을까요? 아니면 집값, 물가만 2배가 됐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에 가깝다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돈은 특정한 계층, 은행, 정부, 대기업 같은 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일반 시민들은 뒤늦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즉, 돈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가 다 같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평등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런 경고도 해주시는 부분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 책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요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흔히 사람들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이걸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더 강력한 세금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통화 시스템을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 찍어낸 돈은 가장 먼저 은행, 대기업, 정부 프로젝트 등으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늘어난 유동성으로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먼저 삽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월급쟁이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즉, 부의 양극화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통화 조작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이걸 거꾸로 보고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나요? 핵심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이 특정 계층에게 먼저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부의 불평등은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어떤 정부 개입, 큰 정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 정부, 여기에 사람들이 손을 벌리면 벌릴수록 인간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사람들이 정부에 더 의존할수록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인 가족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서로 돕고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금을 주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개인이 정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경제적,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고 결국 가족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출산율 하락, 혼인율 감소, 고립된 개인들 같은 사회적 현상도 전부 여기에 연결됩니다. 유럽이나 한국 같은 곳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원래 가족이 맡아야 할 역할이 사라지죠.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가족이 있어야 강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족을 약화시키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분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 생활비, 교육비는 계속 오르는 현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저축을 해도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걸 해야 하나 싶은데 잘 모르겠고 뭔가 내 자산이 계속 공격당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들었지만 뭔가 찜찜한 분들, 뉴스에서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자본주의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반박을 못하겠는 분들, 자유시장,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만 그걸 설명할 논리가 부족한 분들, 정부가 다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분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 결국 이 책은 지금의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지, 왜 정부가 계속 개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원제 Blind Robbery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죠. 인트로 부분만 간략하게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챕터별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뽀개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챕터의 제목은 왜 돈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부가 화폐를 통제해야만 경제가 안정되는 것만 같은 이런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게 과연 진실인지 하나하나 논증을 해 가는데요. 국가가 없으면 정말 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인식,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화폐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러면 출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인트로덕션 다음 챕터인 왜 돈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지 않는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일지 자연스럽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왔으니까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 없이 화폐가 운영될 수 있다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돈은 애초에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물물 교환을 했지만 거래가 불편했죠. 그래서 교환이 용이한 물건들, 가령 금, 은, 소금, 조개 껍데기 같은 것, 자연스럽게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폐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했고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형태의 돈이 선택되어 왔던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화폐를 독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돈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공급을 조작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신뢰하는 돈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인위적으로 찍어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없겠죠. 역사적으로도 금과 은처럼 자연스럽게 선택된 화폐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폐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지 않아도 돈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도 뭐 그냥 일반 재화나 서비스들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완전히 민간에 맡겨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돈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되고 조절될 수 있습니다. 빵이나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듯이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돈 역시 시장에서 선택되는 재화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돈이 사용되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돈이 살아남았습니다. 금과 은이 대표적인 예죠. 그 이유는 희소성, 내구성, 이동성, 인식 가능성 같은 특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빚을 갚거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따라서 화폐도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돈이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태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화폐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빵에 대한 수요와 공급,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 여전히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수요가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 공급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정부가 모든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실제 어떻게 움직이게 되나요? 과거에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화폐 공급을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돈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돈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화폐로 사용되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금을 더 선호하게 되면 금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채굴업자들은 더 많은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이고 새로운 금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치가 조정됩니다. 반대로 금의 가치가 낮아지면 채굴이 비효율적이 되어 공급이 줄어들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화폐들이 경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는 은화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금화가 더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거래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사용했고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가 점점 더 널리 쓰이게 되었죠. 결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화폐가 살아남고 가치가 불안정한 화폐는 도태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지금은 정부가 법정 화폐를 강제하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한 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 조절되죠. 그래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원하는 돈을 선택하고
공급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되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아직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그런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미처 생각해 보시지 못한 그런 관점을 던져줄 거는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인류에게 돈이라는 게 있었기에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뭐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서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돈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꿨다는 말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편리하게 만든 것 이상으로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돈이 없던 시대에는 물물 교환이 유일한 거래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발을 만들고 당신이 빵을 굽는다고 해봅시다. 저는 빵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기술을 익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신발을 만들어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언제든 필요한 빵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전문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누군가는 대장장이가 되고 누군가는 의사가 되는 등 각자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돈이 시간을 초월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물 교환만 가능했다면 내가 만든 물건을 즉시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도 가능해졌죠. 예를 들어 농부가 올해 수확한 곡물을 판 돈으로 내년에 더 좋은 농기구를 살 수 있고 장인이 몇 년 동안 기술을 연마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순한 자급자족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돈 덕분에 분업이 가능해졌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대 문명이 형성된 것이죠.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문명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거대한 혜택이었는지 선사시대를 거쳐서 자급자족 사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런 초고도로 문명화된 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거래, 교환의 매개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미래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죠? 네, 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가치를 미래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받은 돈의 가치가 내일 반토막이 될 거란 사실을 안다면 굳이 그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돈을 받자마자 무조건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장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계약이 불가능해지고 경제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거래는 결국 미래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빵을 사고 파는 것도, 월급을 받는 것도, 대출을 받는 것도 다 이 돈이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신뢰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죠. 역사적으로 가치 저장 기능을 잃은 돈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돈의 가치가 몇 시간 만에 변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트에 가기 전 돈다발을 들고 뛰었죠. 늦으면 가격이 올라버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해 사람들이 미국 달러나 다른 자산으로 돈을 바꾸려 합니다. 결국 돈이 가치를 미래로 보낼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좋은 돈이란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신뢰,
이게 바로 화폐의 핵심 조건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신뢰라. 이거 참 묵직한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 이렇게 전 세계 공용 화폐로 선택된 것도 이러한 원리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민간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다양한 화폐들의 경쟁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금과 은이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 선택된 것은 정부가 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것들이 화폐 역할을 했어요. 소금, 조개 껍데기물, 가축 같은 것들이 사용됐죠. 하지만 결국 가장 신뢰받고 오래 살아남은 건 금과 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곡물이나 가축은 필요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죠. 금을 캐려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하고 채굴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이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쉽게 찍어낼 수 없는 돈, 이게 바로 좋은 돈의 기본 조건이죠. 둘째, 시간을 초월한 신뢰입니다.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고 녹슬지 않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 원래 상태를 유지합니다. 곡물은 썩고 가축은 죽지만 금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말은 즉 오늘 가진 금이 10년, 10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는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셋째, 이동성과 내구성입니다. 금은 작은 크기에도 높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 운반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곡물을 운반하려면 어마어마한 공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금 한 덩이면 같은 가치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죠. 결국 수많은 화폐들이 경쟁한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희소하며 변하지 않는 돈인 금과 은이 자연스럽게 선택된 겁니다. 이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신뢰하며 거래한 결과로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좋은 돈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돈이 스스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바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좋은 돈이라는 렌즈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나쁜 돈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렌즈를 통해 법정화폐, 그러니까 피앗 머니, 우리가 쓰고 있는 정부가 우리한테 명령한, 강제로 쓰도록 명령한 이 화폐는 이런 렌즈로 보면 어떤가요? 좋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법정화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좋은 돈과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확실해집니다. 첫째, 희소성이 없습니다. 금과 은은 자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지만 법정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숫자를 늘리면 되죠.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돈의 신호입니다. 둘째, 시간을 초월한 신뢰가 없습니다. 법정화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10년 전에 1,000원으로 할 수 있던 일이 지금은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돈. 이게 좋은 돈일 수 있을까요? 셋째,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좋은 돈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법정화폐는 정부가 이 돈을 써라라고 명령해야만 유지됩니다. 만약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법정화폐 대신 더 나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돈을 찾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법정화폐는 정부가 금과 은 같은 강한 경쟁자들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유지돼 왔습니다. 결국 법정화폐는 좋은 돈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낸 나쁜 돈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과 정책을 이용해 강제로 유지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화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부를 서서히 빼앗아가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책에서 그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였던 분의 그 스피치 부분도 좀 인용이 돼 있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천장이 딱 막혀 있지 않고 공급이 무제한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게 주어진 조건이라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이고 정부의 관료들이 하는 일이다. 근데 책을 살펴보면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정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공급을 무제한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정치인과 정부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죠.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였던 옌스 바이틈이 한 연설이 이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더 이상 실물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직 대중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고 단순히 사람들이 정부를 믿기 때문에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신뢰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책에서는 왜 정부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돈을 절제할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상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 확대, 전쟁, 인프라 건설 등 지출할 일이 많죠. 그런데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 몰래 국민의 부를 가져갑니다. 즉, 중앙은행이 화폐를 적절히 관리할 거라는 믿음 자체가 허상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절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으며 결국 돈을 더 찍어내게 되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대체로 뭐 누구 길 가다 누구 붙잡고 물어보면 뭐 정부를 신뢰합니까? 정치인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보다는 아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훨씬 많은데 유독 참 돈에 대해서만큼은 털끝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돈을 더 찍어내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돈을 더 찍어내면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에 대해서 하이에크와 로스바드의 인용구도 등장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말 신기한 현상이죠.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고 다들 불평하면서도 유독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관리할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리고 돈을 더 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해 하이에크와 로스바드의 인용구를 통해 반박합니다. 먼저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관리해온 역사는 끊임없는 사기와 기만의 역사였다. They're matters of government inventions, mostly wrong, mostly abuses of money. 즉 정부는 언제나 국민을 위해 돈을 발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조용히 부를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살린 적이 없고 오히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로스바드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 밤새 지갑, 은행 계좌, 중앙은행 창고 속에 돈을 2배로 늘려놓는다면 우리는 2배 더 부자가 될까? 당연히 아닙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경제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뿐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올라가고 처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소비한 후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생깁니다. 즉 돈을 더 찍어낸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만 희석되고 가장 늦게 돈을 받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책에선 이러한 이유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단순한 숫자 놀이일 뿐이고 실제 경제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이 프레스에 나와서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물가 안정에 힘을 쓰고 있다.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Absolute control. 이런 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내가 지금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우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중앙은행이거든요.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건 그들인데 이제 와서 물가를 통제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Crypto assets are highly speculative, very risky assets. You said if you want to invest it, it's fine, but it's super risky. Isn't your advice don't do it? It's a super risky asset. It is worth nothing. The day when we have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ut, any digital euro, I will guarantee. The central bank will be behind it. Absolute control. The balance shee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money that is on there now, this is going over 8 trillion euros now. We see a gigantic bubble here on your balance sheet with the euro. And isn't this graph very nerve-wracking? Well,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zero crypto assets in the balance sheet of the ECB. That I know. Point number one. Well, I just don't want any ambiguity about it. Yeah. But you have to think in terms of counterfactual. If we had not decided on March 18th, when we put together the pandemic emergency program and then subsequently increased the volume of commitment that we made to the European Union economies, we would be in a devastated situa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because that's all we had. Yeah.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So it was the COVID crisis, you say that's what we needed to do. But how do you get it? It will back?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How? In due How? course, it will come. Yeah? No, But do you because I sleep will- at night when you see this? Of course I have to sleep at night. And I have to worry every morning. 책에서도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2. 그 부작용을 관리하는 척하는 것. 쉽게 말해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It will Back.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도 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긴축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경제를 위축시키죠. 결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금융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는 금융권과 정부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도 마치 본인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만 해왔다는 겁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주제가 도발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 2는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돈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동, 저축, 미래 계획이 달라지고 심지어 사회 전체의 구조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리한 시스템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돈을 만들 수 없느냐라는 주제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solute control. 네, 이렇게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의 챕터 1 돈은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를 다루면서 계속 내용을 이어나갈 건데요. 화폐 발행이라는 특권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AI 누나와 함께 왜 돈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라는 내용을 다뤘는데요.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주제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돈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그 권한이란 건 대체 뭘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분명히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거 금을 화폐로 쓰던 때처럼 누구나 곡괭이로
땅을 파고 금을 캐는 것과는 달리 아주 한정된 사람들만 돈을 찍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두 번째 챕터,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만들면 안 되는가?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챕터 2 할 차례인데요. 챕터 2의 제목은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돈을 만들 수 없는가,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행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갖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시작에는 경제활동에 금화가 사용되던 시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돈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편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던 걸까요? 챕터 2의 핵심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은 사람들이 금화를 돈으로 사용하던 시절의 불편함에서 시작되죠. 우선 금화는 보관이 불편했습니다. 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는데 집에 쌓아두면 도둑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컸어요. 특히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런 보관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졌죠. 또한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금화는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먼 거리로 운반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금화를 직접 들고 다니며 거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을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금 보관업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그 대가로 금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죠. 이 금 보관증은 언제든 이걸 가져오면 금을 돌려줄게 라는 약속이었고, 점차 사람들은 직접 금을 주고받기보다 이 보관증을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금 보관증이 유통되면서 이것이 후에 지폐의 기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지만 이후 은행이 이를 활용해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단순한 금 보관소 역할을 하다가 종이증서, 일종의 금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처음에 은행들은 단순히 금 보관소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금의 양만큼 금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고, 이 보관증은 언제든 은행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금 자체보다 금 보관증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금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금 보관증 자체가 시장에서 화폐처럼 기능하게 된 거죠. 이때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보관된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은행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 보관증, 일종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단순한 금 보관소가 아니라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신용창출,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시작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금보다 훨씬 많은 금 보관증을 유통시키며 사실상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관된 금을 찾으러 온다면 은행은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정부와 결탁하여 보호받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지급 준비제도, 로스바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사기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서 누가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로스바드 선생님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사기라고 단호하게 규정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보관한다고 약속해놓고 사실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하는 일을 다른 영역에서 적용해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금고 보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고객이 맡긴 귀금속을 몰래 빌려줬다면, 발레 파킹 업체가 고객의 차를 맡아놓고 그 차를 몰래 렌트해주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분명한 사기이지만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몰래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기의 피해자인가? 1. 예금자인 국민. 예금자들은 은행이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행이 대출을 남발하다가 위기가 오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은 사라지죠. 2.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모든 사람 은행이 대출을 통해 없는 돈을 만들어내면 시중의 화폐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집니다. 3.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 새로 만들어진 돈은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자산, 주식 등을 먼저 매입하면 가격이 오르고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죠. 결국 이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결론,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본질적으로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는 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정부와 결탁하게 된 은행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지금처럼 돈 찍어내는 이런 비즈니스, 화폐 발권력을 이용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들은 긴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늘리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지출을 줄이는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직접 올리면 국민 반발이 심하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은행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창출하게 했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예금 증서를 발행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만들고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하며 은행들은 신용 창출을 통해 돈을 계속 늘려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와 은행이 서로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것이죠. 근데 단순히 정치적인 인기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란 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사업, 이런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이런 전쟁이 화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연유이죠? 전쟁은 역사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병사들의 급여, 무기 생산, 보급, 외교 자금 등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폐 발행과 신용 창출입니다. 정부는 금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들은 이를 담보로 새로운 돈을 찍어냅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미래에 갚겠다는 논리로 신용 창출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 은행과 영국 은행이 바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들이었죠. 영국 은행은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화폐 발행권을 얻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들과 손을 잡고 신용을 남발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화폐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즉,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주신 암스테르담하고 영란은행의 사례는 과거 근본위제 시절의 얘기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비롯해서 뭐 복지 지출 등등등 세금 대신에 국가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화폐 발행을 선택한 건데 과거와 지금의 현대 금융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와 현대 금융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 발행의 물리적 한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하고 돈을 발행하더라도 금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령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신용을 남발해도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감당해야 했죠. 즉, 은행이 무리하게 돈을 발행하면 결국 뱅크런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선 이런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모든 화폐는 100%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금으로 바꿔줄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 이상 은행이 금 보유량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화폐 창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돈을 찍어냈다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선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고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돈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금융 시스템은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자연적 제어 장치가 사라졌고 정부와 은행이 원하는 만큼 통화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방식, 어떤 그 단어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아니면 궁극의 신용, 그러니까 credit provider, 신용 제공자, 아니면 심지어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걸 구원해주는 구원자. We put together the pandemic emergency program and then subsequently increased the volume of commitment that we made to the European Union economies. We would be in a devastated situation. So I don't regret.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지금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을 최종 대부자, 궁극의 신용 제공자, ultimate credit provider, 심지어 경제 위기의 구원자, savior in times of crisis,처럼 포장하며 현재의 위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지만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할수록 경제 시스템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은행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리한 대출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망할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중앙은행이 언제든 구제금융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민간은행들은 자본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면서 부채 기반의 경제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신용이 과잉 공급되면 필연적으로 버블이 형성되고 결국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없으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며 개입을 정당화하고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because that's all we had. Yeah.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and it would have been even accelerated by a financial crisis. You had to do it. It was the COVID crisis. You say that's what we needed to do. But how do you get it? It will back?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고 심지어는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금융시장의 안전망이라고 포장하지만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실상은 리스크를 사회화하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한 대형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은 실패할 걱정 없이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를 감행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자신들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건 It will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How? In due course, it will come. Yeah?
But do you because I sleep will- at night when you see this? Of course I have to sleep at night. And I have to worry every morning. Yeah. Yeah. 불을 지르고 난 후에 스스로 소방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기겠죠. 그래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망하는 은행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없으면 망하는 은행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겁니다.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and it would have been even accelerated by a financial You had crisis. to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대체 왜 은행이 그렇게 쉽게 망할 위험에 처하는 걸까요?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 혹은 신중하게 대출을 운영했다면 굳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구제해줄 필요가 없었겠죠. 은행들이 그렇게 위험한 대출을 남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들은 아무리 무리한 대출을 해도 망할 걱정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구제해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보수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요. 그 결과 은행들은 대출을 남발하고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위기가 터지면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우리를 구제해줄 최종 대부자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운영했을 겁니다. 무리한 대출도 자제하고 지급 준비금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겠죠. 결국 중앙은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위기를 더 자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여쭤볼 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서 초래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서 이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결국 은행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은행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언제든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대출을 확대하는 유인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결국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이득을 봅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저금리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즉,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부실해질 위험을 키우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각종 정책 프로그램, 복지 지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심지어 전쟁 자금까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정부를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직접적인 돈 찍어내기를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이를 우회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국채 매입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은 이를 직접 사들이거나 은행들에게 먼저 사게 한 후 다시 매입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마치 정부의 숨은 자금원처럼 작동하며 정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정부는 통화량을 계속 늘려 재정 적자를 메꾸면서도 중앙은행의 신뢰를 앞세워 물가 안정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과정은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를 수탈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monetization of debt, 국가가 자신의 부채를 수익화한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긴가민가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monetization of debt, 즉 정부가 자신의 부채를 돈으로 바꾸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크고 돈을 빌리는 것도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지금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거죠. 여기서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게임의 룰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투자자들이 정부 채권을 사야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국채를 사주면 정부는 훨씬 쉽게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 과정이 바로 부채를 돈으로 바꾸는 것, 즉 부채의 수익화입니다. 말 그대로 빚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필요 없이 그냥 새로 찍어낸 돈으로 메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몰래 세금 아닌 세금을 걷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돈을 더 찍어내서 갚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하면서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얘기는 피앗 머니입니다. 피앗 머니라는 단어가 이번 챕터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죠.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왜 지금의 돈을 피앗 머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된 돈,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는 돈,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 걸까요? 네, 피아트 머니페라는 개념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선택된 돈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정해진 돈, Absolute control. 즉 피아트 머니입니다. 자유롭게 선택된 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때 가장 유용한 매개를 찾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금, 은 같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가 선택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특정 정부가 금화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금과 은을 선택했던 것이죠. 반면 피아트 머니는 강제된 돈입니다. 시장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걸 돈으로 써라라고 법으로 정한 화폐라는 의미죠. 그래서 피아트 머니를 법정화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피아트 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권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뭐야?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금화는 자체적으로 희소성이 있고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종이돈이나 디지털 화폐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이걸 돈이라고 했으니까 너도 이걸 돈으로 믿어라는 믿음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The day when we have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ut, any digital euro, I will guarantee. Absolute control.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공급의 제한 여부입니다. 시장에서 선택된 돈, 금, 은은 자연적으로 희소성이 유지되지만 피아트 머니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피아트 머니의 핵심 문점입니다. 정부가 원하면 무한히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아트 머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화폐 시스템이 우리의 구매력, 소득, 부, 그리고 삶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꽤 묵직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야말로 피아트 머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한 화폐가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강제로 밀어붙인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이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매력, 소득, 부, 그리고 삶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1. 구매력 하락. 피아트 머니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1,000원을 들고 빵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빵을 사려면 2,000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고 있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2. 소득 불안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급여는 일정한 속도로 오르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선 물가 상승 속도가 급여 상승 속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실제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심화, 이게 단순한 구매력 감소 문제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아트 머니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모든 계층이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정부, 대기업, 은행 같은 금융권에 가장 먼저 흘러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돈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여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매입합니다. 반면 일반 노동자들은 뒤늦게 이 돈을 받아들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물가가 상승한 후죠. 결국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과 중산층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고착됩니다. 삶 자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를 강요받는 사회가 됩니다. 돈을 모아봤자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라면 지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이 단순한 절약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젊은 세대는 노동을 통해 부를 쌓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느낍니다. 가족, 공동체, 장기적인 재산 형성 같은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단기적 소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합니다. 결론, 이 모든 것은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택한 화폐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화폐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노동, 소득, 자산, 그리고 미래 자체가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가? 가 아닐까요? 네, 이렇게 챕터 2의 내용도 다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이 챕터의 내용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강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책에서 이런 정부의 화폐 발권력 독점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너가 만약에 화폐를 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가 찍으면 안 되고 누군가는 찍는 게 넌 이게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냐? 등등등 책에서 있던 표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좀 다른 표현을 하셔도 좋으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걱정하는 언니 혹은 누나의 톤으로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는 돈을 찍으면 범죄인데 정부가 찍으면 경제정책이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부가 화폐를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시스템은 딱 한쪽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가짜 돈을 만들어내면 사기꾼이 되고 감옥에 가겠죠. 하지만 정부와 은행은 매일같이 무에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애써 모은 저축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리지 않나요? 왜 과거에는 평범한 노동자가 저축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십 년을 일해도 꿈도 못 꾸게 된 걸까요? 이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화폐 발행권을 가진 정부와 은행은 무제한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점점 더 취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계속 받아들이고 살 겁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게 원래 그렇다는 생각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심하고 제대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존댓말을 쓰니까 너무 정중해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정말 친한 누나, 언니가 어여쁜 동생한테 꿀밤 한번 콱 쥐어 박으면서 애정 어린 터프 러브가 듬뿍 담긴 그런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동생아, 정신 좀 차려봐. 너는 돈을 찍으면 감옥 가는데 정부랑 은행이 찍으면 괜찮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집에서 프린터로 지폐 한 장이라도 찍어봐. 바로 쇠고랑 차고 뉴스에 얼굴 박히겠지. 근데 걔네들은 하루에도 수십 조씩 찍어내면서 경제 성장이래. 이거 완전 웃기는 얘기 아니냐? 생각 좀 해봐. 예전엔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가족 부양하고 노후 준비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네가 몇십 년을 죽어라 일해도 집 한 채는커녕 전세금 올려주는 것도 벅차지? 이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라고? 정부랑 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그게 네 주머니에 들어올 것 같아? 천만에. 걔네들은 맨 처음에 자기들끼리 돌려먹고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려서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만들지. 네 월급? 네 저축? 그건 그냥 가치가 녹아 없어지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도 정부는 우리가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느니 중앙은행이 물가를 조절하고 있다느니 개소리를 하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현실은 그냥 조용히 네 지갑에서 돈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심 좀 해봐. 이 시스템이 네 편인가? 아니면 네 등골 빼먹는 구조인가? 동생아, 제발 그냥 살아있는 ATM처럼 살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말고 이게 대체 누구한테 유리한 시스템인지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봐. 정부랑 은행이 네 인생을 망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거야?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money launderers, ransomware. So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It's a super risky asset. My very humble assessment is that it is worth nothing.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정말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 아니 어쩌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Absolute control. 과연 이러한 설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화폐 발권력의 집중화 그리고 독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만 있는데요. 다음 챕터 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흔히 쇠뇌받는 내용은 빈부격차는 자본주의가 가진 맹점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자본주의, 이거 참 문제 많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다음 챕터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누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만들면 안 되는가를 다루면서 왜 특정 소수만이 돈을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권력이 이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양극화, 저출산, 노령화, 집값, 일자리 등등 온갖 사회적 문제들 해결에 쓴다고 하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왜 계속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게 정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때문인 건지 뭔가 이상하지 않는지, 이 답에 대해 오늘도 얘기 나눌 분을 모셔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AI 선생님이 아니라 친한 누나, 형님 같은 컨셉이 좋다고 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특별히 믿을 만한 형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챕터 3의 제목, 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의 실체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네, 약속드린 대로 동네 친한 형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형님.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도 진행해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인플레, 디플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야,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 개념을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 인플레는 그냥 물가가 오르는 거고 디플레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아니지. 핵심은 돈의 양이야. 인플레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고 디플레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가격 변화는 그 결과일 뿐이고. 근데 왜 다들 헷갈릴까? 정부랑 중앙은행이 일부러 그렇게 가르쳤거든. 인플레이션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물가 상승이라고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원인을 못 보잖아. 물가 오르네. 그럼 기업들이 가격 올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정부 입장에선 개꿀이지. 우리 잘못 아니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야, 지금 돈이 얼마나 더 풀렸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해. 물가 변동은 그냥 후순위야. 진짜 문제는 정부가 통화량을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있냐 이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 통화량 증가라는 거를 좀 감추고 싶어하는 주체가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플레이션 이퀄 가격 상승 이렇게 개념을 사람들한테 잡아 놓으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뭔가요? 딱 하나야. 책임 회피. 정부가 돈을 존나 찍어내고 있으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인플레 가격 상승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정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야라고 발표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기업 탐욕 때문, 공급망 문제 때문, 기후 변화 때문, 심지어 비욘세 콘서트 때문까지 갖다 붙이잖아. 그럼 사람들은 저 나쁜 기업들 때문에 물가가 올랐구나 이러면서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분노를 쏟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인플레를 조작해서 세금처럼 써먹어. 법적으로 세금 올리면 욕먹잖아. 근데 돈을 더 찍어서 물가를 슬쩍 올리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건데도 세금 올렸습니다라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털리는 거야.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거지. 인플레는 우리 잘못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개입할 명분을 계속 만드는 거라고. 그 방금 개입할 명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뭐 돈을 더 풀면 투자와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대표적인 정부의 슬로건이면서 뭐 많은 경제학자들, 뭐 오피니언 리더들,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경제 유튜버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나요? 그래, 존나 그럴싸하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쓰고 기업이 더 투자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듣기엔 완벽해 보여. 근데 문제는 하나야. 돈이 많아지는 게 경제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걸 간단히 생각해보자. 오늘부터 우리나라 돈 단위를 10분의 1로 줄인다고 치자. 10만 원짜리 밥이 1만 원이 되고 내 월급도 10분의 1이 돼. 그러면 너 갑자기 10배 가난해진 거냐? 아니잖아.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일하는데 그냥 숫자만 바뀐 거야. 반대로 오늘부터 돈을 10배로 찍어내서 내 월급이 10배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갑자기 10배 부자가 된 거냐? 그것도 아니지. 왜? 시장에 풀린 돈도 10배가 됐으니까. 진짜 경제 성장은 뭐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야. 같은 시간 일해도 더 많은 걸 만들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정부는 이걸 거꾸로 해석해. 돈을 찍어내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만든 착시야. 돈을 찍는다고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있는 부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배할 뿐이야. 있는 부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배할 뿐이야. 그럼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보겠어? 당연히 먼저 돈을 쓸 수 있는 놈들이 이득 보고 나중에 돈을 받는 일반 사람들은 물가 오른 다음에 받으니까 손해보는 거지. 이게 존나 중요한 포인트야. 돈을 더 찍는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커지는 거고 결국 누가 먼저 쓰냐, 누가 나중에 받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 생산성 향상이 더 적은 자원과 노력으로 더 많은 걸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 그래도 꽤 임팩트 있게 들리는데,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사람들은 더 풍요를 누린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왜 정부는 그렇게 기를 쓰고 디플레이션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어떤 악마 같은 나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 존나 이상하지?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마치 경제의 악마인 것처럼 몰아가. 왜? 이유는 간단해. 정부는 절대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진 빚이 존나 무거워지거든. 정부가 빚을 낸다고 생각해봐. 100조 원을 찍어서 국채를 발행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원금 갚을 때 더 많은 실질 가치를 줘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선 빚이 무거워지는 거지. 반대로 돈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면 같은 100조라도 실질 가치는 줄어드니까 정부는 빚을 쉽게 갚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마법이야.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슬쩍 돈을 빼가는 거지. 또 하나 은행과 금융권도 문제야.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빚 위에서 굴러가거든. 디플레이션이 오면 대출 받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지고 은행들은 상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손해를 봐. 즉 정부랑 은행이 공생하는 구조라서 둘 다 디플레이션을 절대 용납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플레이션 후 경제 위기라는 개소리를 퍼뜨리는 거지.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줄었다, 경기가 침체됐다, 경제가 망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거 가격 계속 내려가지? 그러면 삼성, 애플 망했냐? 아니잖아. 오히려 더 성장했지. 그러면 왜 다른 산업에서 가격 내려가면 망한다고 하는 거야? 존나 간단해. 그게 정부와 금융권에 유리하지 않으니까. 결국 디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야. 정부와 은행한테만 나쁜 거지. 근데 그들이 경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나쁜 거다라고 우기고 있을 뿐이야. 방금 말씀해주신 이 얘기가 다음 여쭤볼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중앙은행의 슬로건 있잖아요. 2%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할 말 존나 많지. 2% 인플레이션 목표? 이건 그냥 우리가 매년 너희 돈 가치 2%씩 털어가겠습니다라는 선언이야. 이게 왜 문제냐면 원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오르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돼.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정부랑 중앙은행은 그럼 안 된다고 해. 왜? 자기들이 빚쟁이거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진 빚도 점점 무거워져. 반대로 돈 가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면 같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지들 빚 줄이려고 네 돈 가치를 조지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2%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앙은행이 2%라고 하지만 실제로 찍어내는 돈은 그 이상이거든. 너 물가만 봐도 알잖아. 10년 전이랑 비교해봐. 그때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밥이 지금은 10,000원 넘어. 이게 안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존나 웃기는 소리야. 결국 2% 목표라는 건 뭐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너희의 부를 서서히 수탈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야, 그렇다면 정부는 그 인류 기술 발전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가격 하락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역행해서 그 반대되는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래, 딱 그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대놓고 강도짓을 합리화하는 거지. 원래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야. 더 적은 자원과 노동으로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 근데 정부는 물가가 내려가면 경제가 망한다면서 오히려 물가를 올려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지. 이유는 존나 단순해. 정부는 빚쟁이거든. 자기들 돈은 벌어들이는 거 없이 쓰기만 하잖아. 근데 만약 물가가 내려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럼 정부가 진 빚의 실질 가치도 올라가는 거야. 즉 빚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정부는 방법을 바꿔. 빚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정책이야. 1억 원 빌려서 10년 뒤에도 1억 원을 갚는다고 해도 그때 1억 원이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줄어 있으면 사실상 빚을 절반만 갚은 거지. 이게 정부가 물가 상승을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이유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정부가 2%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걸 내세우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생각해봐. 우리는 매년 내 돈 가치를 깎을 거야 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라고. 10년이면 20%가 깎이고 30년이면 내 돈 가치는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럼 너는 열심히 저축하면 병신 되는 거지. 이 시스템에서는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빨리 대출 끼고 자산을 사는 놈들이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을 정한 놈들은 당연히 정부랑 은행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부는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가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빚 갚기 어려워지고 돈 찍어내서 국민들 지갑 터는 짓거리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물가를 강제로 올리는 거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지는 거야. 그 의도는 잘 알겠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캔틸런 효과. 이 통화량 팽창의 정말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 이거 반드시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 질문 드립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돌아가는 순서라는 표현이 책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이게 존나 핵심인데 이해하면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구나. 딱 감이 올 거야. 캔틸러가 뭐냐면 돈이 시장에 퍼지는 순서에 따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갈린다는 거야.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뿌려진다고 치자. 근데 그 돈을 다 같이 동시에 받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제일 먼저 받고 누군가는 제일 나중에 받아. 자, 먼저 돈을 받는 놈들이 누구냐? 정부, 국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서 먼저 씀. 은행. 정부랑 붙어먹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바로 받아서 대출 돌림. 대기업, 은행에서 개꿀 금리로 대출 받아서 자산 투자함. 금융기관,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부동산, 주식, 채권에 꼬라박음. 자, 그럼 돈을 나중에 받는 놈들은 누구냐? 일반 월급쟁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리 올라 있음. 연금생활자, 정해진 연금 받는데 받는 돈의 가치가 계속 깎임. 현금 저축한 사람, 은행에 넣어둔 돈이 점점 휴지 조각됨.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아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매입할 수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받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물가가 올라 있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 돈이 많아졌으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왜냐면 돈이 퍼지는 속도가 계층별로 다르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캔틸런 효과는 돈을 먼저 받는 놈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거고 정부랑 금융기관, 대기업이 그 혜택을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뒤늦게 물가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계속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정부랑 중앙은행이 이걸 모를까? 존나 잘 알아. 근데 이 시스템이 자기들한테 개꿀이니까 절대 바꾸려고 안 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을 찍어서 그걸 정부한테 주고 공공지출 온갖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해를 했어요. 내용이 쉬우니까. 돈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서 이걸 쓴다.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저금리 혹은 칩 크레딧, 값싼 신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그 부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싸게 빌려서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 돈을 찍어서 그대로 쓰는 거랑은 약간은 한꺼풀이 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보험금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고 근데 그 자산마저 P&G와 같이 이미 피앗에다가 숏을 걸고 자산에다 롱을 걸고 있는 그런 기업을 사고 등등등 저렴한 신용, 칩 크레딧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다. 이 칩 크레딧, 값싼 신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이기 시작할 거야. 자, 네가 만약 월급쟁이라면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소득 증빙 가능하세요? 담보 있나요? 신용 등급 몇 등급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가 돈을 빌리려면 이런 장벽이 존나 많아. 근데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이나 프록터 앤 gemble 같은 대기업은 이 새끼들은 1%도 안 되는 금리로 수십억 달러를 빌려. 심지어 갚지도 않고 그냥 만기마다 채권을 또 발행해서 계속 유지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애들은 더 웃겨. 이 새끼들은 보험업을 통해서 무이자로 고객들 돈을 빌려.
그러니까 거의 공짜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거야. 이제 이 값싼 신용이 어디로 흘러가냐?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 간다. 초저금리로 먼저 부동산을 사고 그 뒤로 가격이 쭉쭉 올라.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칩 크레딧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또 가격이 상승해. 근데 일반인들은 집값이 오르네? 나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뒤늦게 대출받고 시장에 뛰어들어. 결론, 부자들은 공짜 돈으로 자산을 선점하고 일반인은 이미 오른 가격에 대출을 받아서 인생을 담보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이게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기가 막힌 구조야. 이 cheap credit이란 건 결국 누가 먼저 돈을 빌릴 수 있냐의 문제야. 정부, 은행, 대기업 같은 놈들은 공짜 돈에 먼저 접근하고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오른 가격을 감당하면서 뒤늦게 대출을 끼고 들어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을 만든다고? 아니,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통화량 팽창 그리고 이런 인위적인 초저금리 환경의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신용 팽창이 일어나면 잘못된 투자, 일명 과호 투자, 영어로는 malinvestment가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금광업자 예시가 이야기가 참 좋았거든요. 좋아, 이게 진짜 핵심이야. 정부랑 중앙은행이 돈을 존나 찍어내고 금리를 개판으로 낮추면 뭐가 생기냐? 거품과 과호 투자가 터져 나온다는 거지. 자, 상상해봐. 네가 금광업자야. 어느 날 존나 큰 금맥을 발견했어. 내 입장에선 돈이 무제한 생긴 거나 다름없지. 당연히 막 쓰기 시작할 거야.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마을 전체가 갑자기 호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금맥이 사실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야.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한동안은 돈이 많으니까 다들 야, 우리 개부자 됐다. 사업 확장하자. 이러면서 존나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가보니 금이 점점 고갈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장 문 닫고 사람들 해고되고 마을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하지. 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를 기반으로 한 거짓된 호황이었으니까. 이제 이걸 현대 경제로 가져와 보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존나 쉽게 빌릴 수 있게 해. 기업들은 야, 돈이 이렇게 싸면 공장도 짓고 빌딩도 올리고 스타트업도 키우자 하면서 마구 투자하지. 부동산, 주식, 코인 뭐든 다 올라. 사람들이 경제 개쩐다. 부동산 안 사면 바보다 이러면서 대출 끼고 달려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이 진짜 저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품이 한계에 부딪혀.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걸 멈추면 갑자기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기업들은 돈줄이 막혀서 망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대출이자 못 내서 던지기 시작하고 시장 전체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매번 보는 경기 사이클이야. 처음엔 정부가 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호황을 만들어. 근데 그 호황이 실제 생산성 증가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이 풀려서 착시 효과로 생긴 거니까 결국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터지면 정부는 야, 경제 살려야지 하면서 또 돈 찍고 또 금리 낮추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야. If we had not decided on March 18th, when we put together the pandemic emergency program and then subsequently increased the volume of commitment that we made to the European Union economies, we would be in a devastated situatio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ize of the balance sheet because that's all we had. Otherwise, the economy would have collapsed. 결론은 하나야. 인위적인 돈 풀기는 진짜 성장이 아니라 그냥 다음 위기를 위한 빌드업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랑 중앙은행은 우리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있다고 떠들지. 근데 실상은 지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야.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한데요? 통화량 팽창은 정부랑 중앙은행이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과도한 경기 호황, 불황, 침체 이런 게 유발되는 건데 그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 그걸 또다시 극복하기 위해 또 개입해서 돈을 찍는다고요? 존나 이상하지. 근데 현실이 그래. 이게 무슨 개그 프로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해. 한번 봐봐. 정부랑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어. 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고 기업들은 야, 돈이 싸네 하면서 빚 내서 투자해. 덕분에 주식, 부동산 뭐 다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거 영원히 오르나 하면서 따라붙어. 여기까지는 존나 행복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다 진짜 성장이 아니라
거품이었다는 거야. 돈이 많아 보여서 사람들이 투자했지만 사실상 생산성이 오르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야. 그러다 어느 순간 중앙은행이 야 물가 너무 오르네 하면서 금리를 다시 올려. 그러면 비투했던 애를 망가지고 기업들도 휘청이고 시장 전체가 조정 들어가. 그러면 뭐라고 해? 경기 침체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또 돈을 찍어내. 그리고 다시 반복. 한마디로 경제를 롤러코스터로 만들어 놓고 매번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들이 해결사인 척 다시 레일을 깔아주는 거야. 근데 그 레일이 뭐야? 또 빚, 또 돈 찍어내는 거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땜질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미룬 거야. 그리고 미룰 때마다 부채는 쌓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돈을 더 찍어서 경기 침체, 경기 불안을 해결하겠다, 이런 거가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데, 책에서 보면 이것 외에도 돈을 더 찍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의 뒤에는 사회적 정의, 실현, 이런 애매한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히려 더 불평등을 가속화시켰고 정말 얼마나 극심한 문제들,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예시들을 좀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 정부가 존나 좋아하는 게 바로 사회적 정의 같은 간지나는 단어 붙여서 개입할 명분 만드는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이게 진짜 정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개입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부자 증세,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공정한 사회다. 이거 엄청 잘 먹히는 슬로건이지. 근데 현실은 부자들은 세금 안 내고 법인 설립해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자산 이전해. 결국 세금은 애매한 중산층이 다 맞아. 게다가 기업들이 세금 부담 떠넘기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고용도 줄어. 누가 손해야? 결국 서민들이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듣기엔 좋지.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올라가니까 사람 덜 뽑고 자동화해. 그래서 최저임금 오른 다음에 실업률 오르는 게 공식이야. 결국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규제 강화, 투기와의 전쟁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근데 진짜로 집값이 잡히냐? 안 그래. 규제 때려박으면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장기적으로 더 오르게 돼. 그리고 누가 이 규제 속에서 제일 이득을 보냐? 이미 집 가진 사람들이지. 결국 서민들은 더 집 사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진 놈들은 더 부자가 돼. 탄소세, 환경 규제, 기후정의, 환경보호. 듣기엔 그럴싸하지? 근데 현실은 공장, 물류 비용 다 올라가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자동차, 전기세, 가스비 다 오르고 그 부담은 누가 져? 가난한 사람들이지. 부자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그냥 더 내면 되고 서민들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해. 무상의료, 무상복지 확대, 건강보장, 기본권 강화. 근데 이거 다 돈 어디서 나오냐? 결국 세금이랑 국채, 즉 돈을 더 찍어서 떼우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쟁이들 실질 소득 줄어들지. 한마디로 너가 받는 무상복지는 결국 내 주머니에서 털어가는 돈으로 운영된다는 거야. 결국 정부는 자기가 만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또 다른 개입을 하고 이걸 사회적 정의라고 포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정의냐고? 절대 아니야.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고 경제 왜곡은 더 커지고 사람들끼리 왜 저놈들만 혜택받아? 하면서 싸우게 돼. 결론? 정부가 사회적 정의 들고 나오면 너네 돈 털러 왔다고 보면 돼. 그렇다면 정부가 통화량을 팽창시킨다라는 게, 즉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게 부를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던 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왜 내 돈 뺏어서 쟤한테 주냐, 아니면 왜 저 돈을 쟤한테만 주냐, 나도 줘라,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돈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야. 정부는 돈을 찍어내면서 경제 살리기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단순해. 한쪽의 돈을 빼앗아 다른 쪽에 넘겨주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그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돼? 야, 저 새끼들은 돈 받아서 좋은 거 다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힘드냐라는 불만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또 뭐라고 해? 그래, 불평등이 심해졌지.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또 다른 개입을 하지. 예를 들면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복지나 기본소득도 결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돈이 더 풀리니까 물가가 또 오르고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게 끝없는 사이클이야. 이 싸움의 본질은 딱 하나야. 정부가 만든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 먼저 가져간 놈들이 항상 이기고 나중에 받은 놈들은 뒤처지는 구조야.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정의 같은 개드립을 치는 거지. 야, 우리 서민들 위해서 돈 더 찍었어. 부자한테 세금 더 거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돈을 찍어서 얻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고? 결국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이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모순적인 시스템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피아트 시스템을 그래도 개선 혹은 개혁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예. 이게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 근데 가만 보면 거의 무슨 발작 버튼 눌린 거 마냥 중앙은행들이나 뭐 피아트 이코노미스트, 지금까지 얘기한 주류 경제학을 떠받들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뭐 폴 크루그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진 파머 같은 뭐 비트코인 10년 안에 망한다. 뭐 유진 파머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이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를 두고 아무 쓸모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You know, Bitcoin itself has no intrinsic value. It's used heavily by sex traffickers.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자유시장적 화폐, 뭐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만 보면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존나 간단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거든. 뭐 폴 크루그먼이니 유진 파머니 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야. 왜냐? 비트코인은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거든. 중앙은행이 하는 일, 화폐 발행.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이걸 조작할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중앙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뭘 해왔지? 필요할 때마다 존나 돈을 찍어서 정부의 적자를 메꿔주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지. 근데 비트코인이 있으면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 무분별한 재정 적자도 못하고 은행들이 공짜 돈으로 대출해주는 것도 막히고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판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Super risky assets. My very humble assessment is that it is worth nothing.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수 없으면 뭐가 생기냐?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진짜 자유시장이 생겨버리는 거야. 정부는 항상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잖아? 근데 가만 보면 뭐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존나 조작하는 거였지. 금리는 낮추고 유동성은 왕창 풀고 필요하면 은행이 망해도 구제금융으로 살려주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딴 개입이 불가능해. 네가 잘못 투자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금융 같은 거 해줄 수가 없다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존나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번 각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돈은 원래 정부가 찍는 거지 하고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을 통해 이게 원래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 정부가 그냥 중간에서 꿀 빨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건 혁명이야. 결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욕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한 이 새끼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든 견제해야겠지. 비트코인은 환경에 안 좋다, 범죄에 사용된다, 투기다 같은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Highly speculative assets, which has conducted some funny business and some interesting and totally reprehensible money laundering activity. Pointed out the only true use case for it is criminals, drug traffickers,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The actual use cases are sex trafficking, tax avoidance,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사토시 혹은 사토시 그룹이 이것을 굉장히 혁신적인 형태로 빨리 론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I'm not trying to make a joke here. There are use cases. AML, fraud, anti-money laundering, tax avoidance, sex trafficking. Those are real use cases. 근데 현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게임의 판을 바꿨고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악해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까 전에 사회적 불평등 이 얘기로 돌아와서 흔히들 그 사람들 세뇌돼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본주의 이거 참 문제다. 국가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같은 베스트셀러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대놓고 써있고 전 세계 뭐 CEO들, 뭐 셀럽들, 심지어 교황까지 나서서 야, 이 책 참 감명 깊었다라는 서평을 남기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정말 문제인 건가요? 이게 존나 웃긴 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면 기업이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하는 게 맞잖아? 근데 현실은 어때? 금융위기 터지면 대기업이랑 은행들은 죄다 정부한테 손 벌리고 정부는 세금으로 살려주지. 반면에 동네 자영업자는 망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이게 무슨 자본주의야? 이건 그냥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짜고 치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정실 자본주의라고.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랑 중앙은행이야. 자본주의 덕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값싼 항공권 끊고 어디서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건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실 자본주의. 즉 정부랑 금융권이 짜고 치는 개판이라고. 피케티 같은 애들은 말해. 부자들이 자산을 독점하고 있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더 걷고 재분배해야 한다. 근데 이게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거야. 걔 책 존나 팔렸다고 해서 다 맞는 말 하는 건 아니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된다. 맞지. 근데 그 원인이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찍고 중앙은행이 부자들한테 먼저 퍼주는 구조 때문이라는 건 왜 말 안 하냐. 부자 증세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세금 올린 부자들이 물가에 전가하고 결국 존나 힘들어지는 건 너야.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 개입을 줄이고 돈 찍어내는 걸 막아야지. 시장은 경쟁에서 발전하는데 정부랑 은행은 지들끼리 헤쳐먹느라 룰을 조작하고 있다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새끼들이 문제야. 진짜 문제는 왜 부자들이 자산을 그렇게 쉽게 불릴 수 있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법정화폐 시스템이랑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캔틸런 효과로 부자들이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자산을 사들이니까 그런 거잖아. 정부가 통화량을 늘릴수록 자산을 가진 애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월급쟁이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피케티 같은 애들은 그냥 부자들이 돈 너무 많이 벌어 세금 더 걷어야 해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자들은 세금 피해서 해외로 돈 빼돌리고 정작 중산층이랑 일반 서민들만 세금 부담 존나 커지는 거야. 결국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거야. 진짜 자유시장이라면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친정부 기업이 정부 정책이랑 결탁해서 서민들한테서 부를 빨아들이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야. 정부의 실패야. 정부가 시장을 망쳐놓고 그걸 해결하겠다면서 또 개입하고 결국 또 더 망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본주의 때문이구나 하고 세뇌당하고 그 와중에 정부는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고 이게 개판이라고. 네, 이번 챕터도 상당히 깊은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이기도 하죠. 왜 지금의 법정 화폐 시스템은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이건데 저는 책에서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부자들이 값싼 신용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하는 이런 거 자체,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이득을 향해 움직이는 이 자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다. 이 구조, 이 인센티브의 문제다.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맞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들이고 투자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문제는 이 시스템이 누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는 돈을 먼저 받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야. 왜? 캔틸런 효과 때문이지. 이게 불평등의 핵심이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 이 시스템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정부랑 잘 연결된 놈들이 더 유리해. 이 시스템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정부랑 잘 연결된 놈들이 더 유리해. 열심히 일해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면 은행들은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줘. 그러면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싸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랑 주식을 사들이지. 근데 일반 서민은 대출도 쉽지 않고 받아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니까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위에서는 자산을 불리고 아래에서는 빚을 지는 구조가 계속 굳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법정 화폐 시스템이 없으면 불평등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건 확실해. 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먼저 쥐고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 이건 부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정부 돈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야. 네, 그러면 이번 챕터 내용을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면서 지난번처럼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는 형님의 심정으로 따끔하게 한 말씀 꾸짖어 주세요. 형이 한마디만 할게. 야, 정신 차려. 정부가 돈 찍어내면 경제 성장한다고? 그럼 우리 오늘부터 돈 100배로 찍으면 바로 세계 최강국 되는 거냐? 아니잖아. 돈을 찍는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부를 재분배할 뿐이야. 문제는 이 재분배가 존나 불공정하다는 거지. 이 챕터에서 말하는 핵심은 간단해. 돈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이 결정한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어야 정상인데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가격 하락을 경제 위기처럼 몰아간다. 왜? 그래야 자기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만든 놈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코미디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돈을 더 풀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성장한다? 듣기엔 그럴싸하지. 근데 생각을 좀 해봐. 그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어? 아니잖아. 먼저 가져가는 놈들이 있고 그들이 자산을 다 선점한 다음 네가 그 돈을 손에 줄 땐 이미 물가가 올라 있어서 똑같이 살아도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찍어내면서 경제 성장이란 말을 할 때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 돈이 진짜 네 지갑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자산을 더 불려주는지 말이야. It was the COVID crisis. You say that's what we needed to do, but how do you get it? It will come. It will come. In due course. Yeah. How? In due course, it will come. Yeah? No, But do you because I sleep at night when you see this? Of course I have to sleep at night. And I have to worry every morning. Yeah. 여러분, 돈을 찍어내는 권력, 이게 정말이지 강력한 부의 재분배 도구라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흔히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문제다.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 시장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정부의 입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그 많은 돈들이 대체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동안 장막 뒤에서는 가장 먼저 새 돈을 받아서 자산을 선점한 이들이 있고 우리같이 물가가 한참 오른 후에야 그 돈을 받으면서 뒤늦게 따라잡으려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 번 강조한 캔틸런 효과이고 이 시스템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왜 정부 화폐는 결국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우리를 어떤 길로 몰아세우고 있는지, 이 끝에는 뭐가 있을지 다뤄볼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5만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짠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화로 측정을 하는 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Cryptos are not currencies. Full stop. Cryptos are highly speculative assets that claim their fame as currency, possibly, but they're not. They are not. Sorry, that bitcoins will not enter the reserves of any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eneral Council. 그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계약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으키고 있다. I just don't feel great about Bitcoin.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